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관계를 군사협력 관계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그동안 70년 동안 해양문화권에 소속되어서 번영해온 그 국가적 진로가 압제와 독재와 야만의 대륙문화권 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감을 낳게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38선으로 분단됨으로써 한국은 남한은 사실상 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38선까지 단절됨으로써 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한국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었어요. 왜냐? 한국이 그동안에 대륙에 붙어서 중국의 종속국이 되어서 중국의 나쁜 점만 받아들여가지고 조선조 때 한 500몇 년 동안 계속 쇠락의 길을 걷다가 비로소 섬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 문화권 국가와 손을 잡고 함으로써 해양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내륙의 퇴영적인 그런 기풍을 청산하고 해양 세력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해양 국가입니다. 무역 액수, 선봉량, 수산물, 그리고 해군력, 거대한 해양 국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정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지난 70년 동안 한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해양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을 되찾았어요. 세 번째, 상무 정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주 정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양 문화권에서 소속이 되어서 선진국과 자유를 아는 나라와 개방적인 나라와 친구가 된 덕분입니다. 특히 미국.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둔 것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다. 이게 해양문화권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근면성실한 국민이 있었다. 이렇게 4대 요건입니다. 여기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는 해양문화권에서만 발전된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원래 해양문화권을 싫어해요. 좌파들은 폐쇄적이니까 대륙의 전체주의적 이런 제도와 매우 친합니다. 개방체제로 가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을 닫고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서로 뜯어먹고 사는 게 이 계급투쟁론자들의 장기죠. 이 사람들은 대륙문화권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 안에서는 좌우 대결이 결국은 해양문화권이냐 대륙문화권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대륙문화권은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대표됩니다. 해양문화권은 한국, 일본, 미국이죠. 이 3대3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항상 해양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한미일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장했던 이 해양문화권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줄을 잘못 선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을 제대로 줄을 세운 나라죠. 방공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기치 위에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는 그 자유 위에 부국 강병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좌파 득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이제는 북서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 3대 핵무장국가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만 들어가면은 한국은 완전히 거기서 고립되겠죠. 핵무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일본이 계속 한국을 봐주겠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따른 희생도 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뭘 해주겠느냐? 그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월남전 때 우리가 5만 명을 파병했던 그 이후에는 항상 미국의 은처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위기를 불렀고 이제는 핵무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 해체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 편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비로소 일종의 결실을 본 것이 오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동북아시아 전체의 질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합의가 우리 민족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해양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신라와 대한민국입니다. 신라는 말도 잘 타고 배도 잘 모는 민족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 해양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가장 자주적인 나라였어요. 중국에 대해서. 신라는 당나라, 세계 최대 강국인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당과 결전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한반도를 우리의 활동 공간으로 삼은 다음에는 그 당나라와 다시 친해졌습니다. 당은 신라를 아주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 힘센 나라는 자기한테 아주 강하게 대드는 도전자를 존경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속으로 평가하는 것은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일본의 저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당나라는 당나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일한 이 신라가 대단한 나라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와 달리 당나라에 대해서 무모한 공격적 자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지배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당과 당당하게 교류하면서 민족적 독립성을 유지해 간다.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당은 신라를 높게 평가하고 당에 진출한 여러 외국 사람들 중에서 항상 신라가 제일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조공을 할 때도 제1번은 신라였습니다. 두 번째 자리가 일본이었어요. 이때 신라가 취한 태도를 요약한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유신이 한 말이고 하나는 소정방이 한 말입니다. 김유신은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개는 주인을 물어야 합니다. 소정방은 신라마저 치려다가 신라가 결전 자세를 취하니까 돌아가서 고종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고종이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래 사람은 윗 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신라는 군관민, 백성, 신하, 왕이 똘똘 뭉쳐있는 나라니까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주체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유연한 외교수를 보여줍니다. 외교는 유연해야 합니다. 이 조선의 외교, 고구려의 외교는 너무나 일직선이었습니다. 타협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론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자호론은 힘도 없는 조선이 힘이 센 청나라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다가 쓸데없는 전쟁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고생시킨 전쟁이죠. 고구려도 수당을 상대로 세계 최강대국인데 유연한 외교를 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당과 싸울 때는 싸우고 친할 때는 친하고 항상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연한 외교를 폈습니다. 원래 자신 있는 사람이 태도가 유연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태도가 딱딱해요. 하나밖에 모릅니다. 양보할 줄을 몰라요.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의 대중자세,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한반도의 이 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모델을 만든 것이 신라인 것입니다. 신라. 그리고 중국이 신라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신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당나라와 싸워서 이긴 결과로서 통일이 가능했듯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이 주도한 통일이 가능하려면은 한국이 중국과 일전불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일전불사. 만약 우리의 통일에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면은 중국하고 전쟁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라보다 대한민국은 더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신라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전불사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없다면은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아주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제재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재가 먹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줄이 차단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난 한 달 동안 잠잠합니다. 성명서를 내기는 내는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아주 나름대로 고분고분한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기가 꺾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미국과의 대화를 중계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제재가 비로소 먹히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제재로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제재로 권력층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일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통일의 찬스. 한반도 주변국가에서 통일을 방해할 나라는, 확실하게 방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자유통일을 원하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공개적으로 2013년에 국회에서 한국이 자유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자유통일되어서 한국 주도로 되어야 파이프라인도 깔고 할 테니까 경제적 도움을 받습니다. 중국만이 지금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족사적 큰 고비가 지금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친중 정책을 쓰고 이게 반미적으로 보일 경우에 친중으로 기울면 필연적으로 반일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분열됐다. 외교는 국론이 분열되면 힘을 상실합니다. 이번에 사드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몰렸느냐? 한국 정부 안에 중국 편을 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안에 중국 편을 드는 세력이 막강하게 있으니까 중국은 마음 놓고 한국을 농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에 대해서 국론만 통합되었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중국과 일점불사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보복하겠다. 예컨대 당신들이 관광을 제한하면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경제 보복할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은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사가서 그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또 몇 배나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런 수단을 쓰려면 국론이 통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상당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중국 편을 드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살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편을 든 자들, 이런 자들을 두고는 앞으로 통일의 기회가 와도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전 분열, 중국 앞에서 분열된 나라, 그 결과는 굴욕적인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새삼 신라의 대중 자세, 대중 외교가 돋보입니다. 그럼 신라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내부 통합이 어떻게 신라는 가능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꽤 많습니다. 첫째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입니다. 지도층. 신라 지도층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신, 화랑도, 문무왕, 이런 사람들의 솔선수범. 아까 소정방이 보고했던 대로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국가에 충성하고 아래 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부연과 같이 한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충효가 딱 들어맞은 나라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나라. 왕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국민들을 납득시켜서 국민들이 통일전쟁에 따른 희생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당 결전을 할 때 6년 동안 결전을 하는데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전쟁에서 국민들이 너무 피로해서 더 못하겠다. 차라리 당나라 밑에서 복종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됐으면 대당 결전이 안 되는 거죠. 신라 지도부의 솔선수범에 따른 정치적 안정이 대당 결전, 그리고 대당 자주노선, 그리고 민족 통일국가의 완성, 그리고 한민족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입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취약하니까 신라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리입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층이 있었죠. 솔선수범하는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피를 가장 많이 흘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니까 역사의 보상을 받아서 권력도 잡았습니다. 미래의 권력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희생을 하는 그룹이 미래의 권력을 잡는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느냐? 피를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5년 뒤, 10년 뒤에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당나라와의 일전불사를 각오한 데서 나왔고
대한민국이 통일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지만은 통일에 실패한다면은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 없어서 통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았다. 착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 적어서 한국은 기회를 놓치고 분단 고착이 되어가지고 그 분단이 1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보니까 서로 내출혈이 생겨가지고 한국은 다시 조선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동북아시아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년 뒤에 그렇게 역사에 적힐지 모르고 그 출발점이 오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국의 운명이 아주 기로에 서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나라의 되어가는 상황을 주인된 입장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